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2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박세나, 이채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나 기자가 얼마 전에 쓴 기사인데요. 잠깐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미국의 실수 보고 배운 중국. 중동 평화 수호자 됐다. 제목이 아주 쇼킹한데요. 자, 좀 읽겠습니다. 이슬람권의 패권을 놓고 대립해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이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중국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동에서 이렇게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황 기자, 이번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미국의 외교력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중동 하면은 가장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그나마 우방국이라고 했던 국가는 사실 이스라엘을 빼놓고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들어서 미국과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와중에 중국과의 이 외교에서 굉장히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국이 이 중동 국가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국보다 더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이번에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사우디나 이란은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이제 1차적으로 중국에서 에너지 자원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발벗고 나서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번 시진핑 국가 주석의 좀 역할을 좀 지난 과거와는 좀 많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조금 관계들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 모든 국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죠. 정말 러시아를 중국,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도 조금 이제 안 좋은 관계가 좀 소원해진 나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뒤에서 싹 지켜보다가 미국과 조금 틀어지는 것 같다 하면 얼른 손을 뻗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중국에서 좀 잘하고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방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대통령도 좀 초대를 했고 브라질 대통령도 좀 초대를 했고 해서 선물 공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민심을 잡는다. 이제 중국으로 친중 그런 세력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중동 그 사우디와 이란의 그런 중간에서의 역할들을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중국을 얕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중국도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산국가권에서도 굉장히 대국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국이고 또 자본력마저도 이 국가가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유경제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이지만 이 공산국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제권이기 때문에 돈을 한번 투자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금 심연아 기자께서도 잘 짚으셨지만 마크롱 대통령 왔을 때 얼마나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석유 개발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선물을 안겨줬을 거란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건데, 이게 사실은 비단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서방권, 그러니까 유럽 쪽,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한국, 일본 요 정도 빼고는 이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미국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갈수록 미국이 지금까지는 좀 윽박질러서 좀 힘으로, 경제력으로, 뭐 군사력으로 좀 다른 나라들을 따라와 이렇게 하는 리더십을 보였다면, 이번 이제 중국은 이제 그런 기회를 잘 엿보다가 가서 선물도 주고 뭐 말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끌어오는 그런 리더십을 좀 택하지 않았나. 그렇죠. 저희 우스갯소리 중에 선물에는 장사 없거든요.
예, 세나 기자 기사 썼는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네, 저는 중국이 이 두 앙숙의 화해의 중심에 섰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반면 이제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중국은 그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뭐 사우디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계약을 따냈고, 그 다음에 뭐 이란과는 이제 항구 접근권을 따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뭐 노드스트림 폭파된 이후에 뭐 이제 기름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함께 오르고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민주당의 외교적 성과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기름을 좀 덮으라고 했는데 퇴짜 맞았죠, 바이든이. 예, 그래서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는데 보니까 그 바이든이 1년 동안 거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접촉이 없었어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그 인권 문제를 또 다뤄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극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말 카슈거지, 네, 그렇죠. 그 언론인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그것도 이제 언급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배후에 있었다. 자, 채원 기자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저는 이 미국이 이번 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되게 당혹감을 느낀 것 같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건 특별히 뭐 볼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뒤에서 보면은 당황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또 미국 관리들이 이 두 국가를 중재한 게 중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일 뿐이며 이는 장기적 동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을 한 상태인 거죠. 시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예전에는 얕보고 그렇죠. 이제 좀 우리 아래에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정도로 예전에는 뭐 미국과 러시아가 2강 체제로 이제 세계가 이제 세계 정세가 돌아갔지만 이제는 뭐 중국까지 합쳐서 한 3강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14억 인구가 이제 소비하는 그런 그렇죠.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군사력도 핵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뭐 러시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 이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도 지금 아주 영리하게 지금 빈틈을 잘 찾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건 뭐냐면 내 사람이 다 챙겨주면 엄청 퍼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되게 처음 이제 집권했을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화려한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랑 같이 가서 만두집에 가갖고 만두를 먹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교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특히나 이제 가장 점수를 주는 게 중동 국가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도덕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너네들 인권이 문제야 뭐 이런.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렇게 사형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 자꾸 민감한 예민한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반면에 중국은 오로지 그냥 비즈니스 거래 얘기만 하고 정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이게 중국이 또 지리적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같이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1대1로 그렇죠? 네네. 지금 뭐 한벨트, 하나로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유라시아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군수적인 뭐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프리카 중국보다 좀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편으로 지금 자꾸 이끌어 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거를 자꾸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방금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리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은 그 유라시아판에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서양을 미국은 건너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동유럽도 러시아와 함께 추스려 나간다면 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는 미국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죠. 손을 잡고 아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갑자기 미국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도 지금 반중국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건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세 국가네요. 저기 그 대만, 일본, 한국. 사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 10명 중에 9명이 꼽은 비호감 국가 1위가 중국이죠. 네, 북한을 넘어섰더라고요. 중국을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뭐 이런 그렇죠. 그 황사 현상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중국 싫다. 제가 제 친구들도 중국 다 싫어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자기 실생활에 이렇게 불편을 느껴서. 근데 시진핑도 지금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해결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도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항상 최악에서 올라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최상에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빨리 내려가거든요. 미국이 딱 뭐 모든 레퓨테이션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미국이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될지 않나 싶네요. 예.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내러티브 들어오기 전에 박현도 서강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듣고 왔는데 그분은 미국이 오늘날에 가끔 초보 같은 그런 외교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념에 얽매여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그 어젠다에 얽매여서 셰일가스 생산량을 줄이고 뭐 그런과 동시에 우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은 중국에게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미국이 약간 관계 형성에 있어서 뭐 안보, 도덕 이런 것도 중요를 하지만 이게 안 먹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 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안 좋아진 적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개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패권주의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겉으로는 나는 패권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제적 패권주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더해서 미국은 또 하나가 문화적 패권주의가 있거든요. 이 아무래도 기독교 국가 베이스다 보니까 이 이슬람 국가를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하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불교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지금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쪽도 지금 중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고요. 뭐 파키스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문화적 패권주의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는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 간에 그 석유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거래해서 이 페트로 달러 자리까지 이제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미국의 위상이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바이든은 또 재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꾸 떨어지는 미국의 위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또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재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방금 그 부분이지만 과연 이번 선거에서 재선이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론 드센티스 뭐 그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강풍,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안티가 많아서. 워낙에 안티가 많아서. 근데 론 드센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플로리다에서 많이 펴서 인기가 얻었고 그 민주당 텃밭이었던 플로리다를 공화당으로 바꾼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황 기자는 그동안에 론 드센티스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 주 운영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신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뭐 지금은 욕을 많이 먹으시지만 저기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 당시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대조적이었어요. 뉴섬하고 드산티스가. 그렇죠.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명 또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저 론 드센티스 주지사인데. 근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때 얻었던 인기를 지금 다 까먹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거기에 더해서 대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력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번 재선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돌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도. 원래 트럼프가 기소가 안 됐으면 제가 봤을 때도 아마 드센티스가 더 이렇게 탄력을 받았을 텐데. 그렇겠죠. 트럼프 기소가 조금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아요. 세나 기자.
네, 저는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냐면 maximum pressure,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폈다고 해요. 근데 반면 중국은 maximum diplomacy,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친구처럼 살갑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먹혔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뭐 채찍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자, 그러면은 드산티스하고 바이든이 붙으면 누가 일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번 지금 일단 발표가 됐으니까 네. 어차피 후보는 4명 같아요, 그죠? 아니, 그 바이든이 사실상 된 것 같고 민주당은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냐 드산티스냐 하는데. 이제 그 3명 중에 뭐 방금 이제 바이든이냐 론 드샌티스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차 잘못해서 발을 한 번만 삐끗하면 론 드샌티스 주지사한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바이든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선거가 또 진짜 모르는 게, 왜냐하면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또 얼만큼 될지, 그리고 그 표들이 얼마나 뭐 이렇게 미국의 위상이 낮아진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을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가 상당히 좀 강력한 그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얼만큼 이게 또 표가 갈릴지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서 이 보수 진영이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경선이지 않습니까? 경선이죠. 경선이기 때문에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긴다라고 봤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표심의 대결인데, 과연 민주당들이 워낙에 뭐 대선에는 많이들 나와서 찍으시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론 드샌티스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아니, 일본에 갔더라고요, 드샌티스가. 그래서 일본 총리하고 이렇게 그 약간 좀 리더다운 모습이 나왔어요. 국제 무대에 이렇게. 지금 벌써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구상하는 게. 저는 그 와중에 게빈 뉴섬 주지사는 플로리다에 왜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선언한 마당에. 그러니까요. 조 바이든한테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그냥 바이든이 이렇게 그대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가 그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이 이렇게 그 재선 욕심이, 저희가 사실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어요. 예상이 바이든이 되죠. 도전할 거라고. 나이가 뭐 80 중반이든 뭐든 출마할 거다.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었던 거죠.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공권력과 관련해서 기존 스탠스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황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잠깐 짧게 읽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130억 달러에 달하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경찰 증원과 보너스 지급 등 LAPD에만 32억 달러 이상, 전반적인 노숙자 서비스 강화에 13억 달러가 배정되는 등 이번 예산은 공공안전 강화와 노숙자 서비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황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이번 기사 이렇게 쓰면서 좀 놀랐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왜 저희가 리카루소 후보와 캐런 베스 현 시장이 맞붙었을 당시에 저희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캐런 베스 시장이 되면 분명히 경찰력을 줄일 것이다, 아니면은 현상 유지할 것이다. 왜냐면 뭐 그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그거 잘 안 지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들여다 봤더니 경찰 예산이 제일 커요. 130억 달러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치안 강화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평소 공약과 달리. 뭐 아까 130억 달러 중에 이제 경찰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보니까 무려 32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 경찰 예산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이제 다시 경찰 예산이 삭감됐던 걸 원상복귀를 시킨다고 이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랬죠. Defund the Police 다음에. 그죠? 근데 그게 전체 예산이 한 20억 달러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12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기보다도.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예산안은 마음을 먹고 경찰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캐런 베스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좀 노숙자 해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다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자 해결이 돈만 가지고 이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노숙자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그거를 잠재워야 하는데 이제 뭐 경찰도 인력이 지금 계속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9,000명 정도, 9,100명 초반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인구는 많아지는데 인구는 많은데 이제 이 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줄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찰들을 계속해서 하이어하고 있지만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나가는 사람들은 많고. 네, 경찰에 대한 인식은 자꾸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찰의 질을 좀 개선을 하고자 또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경찰들 인력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단행을 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자꾸 경찰의 공권력이 지금도 뭐 세다, 너무 이제 과잉 진압이다 이런 것들로 말이 많은데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진보 진영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채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캠페인 같은 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인식이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아직도 그게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시카고에서 흑인 청소년 폭동이 일어났을 때 테이크오버, 그죠? 네, 그때 이제 경찰이 그냥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두려운 게 아닌가. 단속을 안 한 거죠, 아예? 네, 단속을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또 워낙 많은 인원이었고요. 그 차 위에서 이렇게 경찰차 위에서 이렇게 춤췄나요, 토킹? 네, 이게 좀 약간 공권력이 세긴 세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게 인종별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 조롱하는 듯한 그 춤을 잡을 테면 잡아봐라.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 팍 자체가 이제 시간 이후에는 청소년이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선택을 해서 이제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 이 10대 애들이 정말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고 틱톡으로 아니면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카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 시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뭐 경찰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제가 알아봤는데 올해 기준으로 LA 인구가 지금 400만 안팎이고 경찰 수는 지금 10,000여 명 안팎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찰 한 명당 거의 한 400명, 500명 되는 그런 주민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무조건 경찰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그런 치안이 유지가 되고 사회 질서가 안정화돼야지 이제 주민들이 생업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가 아까 뭐 10,000여 명 안팎이라고 했는데 지금 9,100명 선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예산안에 나오는 정확한 이제 정보를 보면 이 캐런 베스 시장 계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9,100명 선을 올해 연말까지 9,500명 선까지 늘리겠다는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되면은 만약에 이 예산을 유지를 했을 때는 10,000여 명 선, 예전에 10,000여 명 선으로 가겠다라는 계산인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경찰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200명 선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0명을 늘렸는데 200명이 빠진다. 그럼 9,30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올해 연말쯤에는 한 9,300명 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너스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15,000불씩 이제 신참 경찰들에게 이제 준다고는 하는데 뭐 그거야 이제 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건 거죠. 너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 베네핏 좋지 않냐, 들어와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채원 기자가 잘 짚었습니다만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강성진보 진영에서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지금 반발해가지고 배신당했다. 네네. 그렇죠. 지금 한 방 맞았다.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리카루소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리카루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더 활발하게 맞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강성진보 시의원들을 봤을 때는 유니세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지지하는 게 리디아 라만, 그리고 커런 프라이스가 있겠죠. 네 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일단은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예산안이. 근데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제 다음 2차 투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 그 강성진보 시의원들은 자기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고 반대 시위라던가 이런 걸 벌이면 이거 과연 이렇게 경찰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캐런 베스가 현실을 택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강성진보 쪽에서는 이데올로기만 얘기하고 있고 조지 플로이드 얘기만 하고 있고 경찰들이 이제 다 안 좋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보면 제가 물어봤는데 좋은 경찰들이 있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안 좋은 경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성진보 진영. 그러면은 해답이 없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치료를 받으면은 범죄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어느 세월에 정신적으로 이거를 다 치료를 받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건 누구든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진보 진영 얘기를 보면은 좀 너무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래서 지금 역대로 다 그렇게 그 공약을 약간 좀 안티 경찰 부르짖었던 그런 후보들도 결국에는 경찰 증원을 많이 택했대요. 현실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이 캐런 베스 시장이 LA의 현실을 좀 잘 파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LA보다 조금 앞서서 지금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일단은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거의 좀비 도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오늘 뭐 곽은서 기자가 또 기사를 썼지만은 이번 주에 썼지만은 이제 뭐 타겟에서도 다 지금 락을 해버려가지고 뭐 그냥 뭐 면도기 하나도 지금은 일단 직원을 불러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캐런 베스 시장 꽤 뚝심 있다. 저도 이번에 점수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꽤 뚝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지 기반 자체가 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성진보가 지지 기반인데 굳이 당파를 따지자면 이게 사실 공화당 측면에 가까운 그러니까 보수 측면, 중도 보수에 가까운 그런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죠 이번에. 이번에 그리고 노숙자들을 주거시설에다가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뚝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캐런 베스라서 이게 또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리카루소가 있으면 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런 베스가 확실히 그 노후한 그런 정치인 모습. 지금 정계에 벌써 몸담으신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나 기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네,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4대 도시 시장이 뭐 휴스턴까지 모두 흑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예산을 또 백인 시장이 올리는 거랑 흑인 시장이 올리는 거랑 조금 차이가 애매하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캐런 베스의 이번 그 무브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LAPD가 예산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성과를 안 선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클 무어 국장은 자리를 내놓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무어 국장 연임 시켜주면서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요. 스탠다드 몇 가지를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날아갈 줄 알아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마이클 무어 국장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LA가 범죄가 사실 올랐던 건 맞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시장이라도 경찰 예산 삭감은 감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증액인데 근데 증액한 그 액수가 생각보다 좀 더 많았다는 게 좀 놀랍다는 거죠. 저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저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경찰 예산 삭감하자, 경찰수 줄이자, 경찰 조직을 와해시키자라고 외쳤던 시의원 제가 방금 4명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지금 와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안티 경찰 메시지를 설파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찰 조직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이러한 그런 정책들도 안 펴시고 그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좀 주장을 뭐 펴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일부 시의원들은 공약 내걸었을 때 좀 너무 과격했어요. 경찰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근데 이런 분들이 당선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길세디오 1지구 같은 경우 네. 길세디오 시의원이 사실 예전에는 강성 진보 중에 강성 진보 정치인으로 그렇죠. 유명하거든요. 불체자들 이렇게 운전면허증 주고. 근데 그 사람을 998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 강성 솔직히 유니세스 시의원 당선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좀 해도 너무하는데 근데 당선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어쨌든 캐런 베스 시장이 브레이크를 잘 걸었다고 봅니다. 브레이크 이런 무브먼트 브레이크를 걸었고 현실을 택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시민들 그리고 중도를 원하는 분들은 한테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저는 그리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초록은 동색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잔리 시의원이 굉장히 시의회 내에서는 강성 보수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무소속 사실 공화당은 끝났고 네, 그렇죠. 이제 무소속인데 네, 그렇죠. 근데 잔리 시의원이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경찰 증원을 목소리를 높여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LA 시장님이 이렇게 경찰 예산을 대폭 늘렸으면 이 그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잔리 시의원 역할이 좀 생각보다 컸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베스 시장, 왜냐면 베스 시장이 지금 이거 결정하기 전에는 솔직히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안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 결정으로 안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법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잔리 시의원도 굉장히 뚝심 있는 건 노라고 하면 노라고 그냥 맞아요. 찍는 사람이에요. 이 14명이 찬성해도 그러니까 14명이 찬성해도 자기는 노표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소신 있죠. 네네. 네. 그런 소신 있는 시의원이 한인 시의원이라는 게 좀 나름 자랑스럽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그리고 그 예전에 그분이 그 보좌관이던 시절에 저희가 이제 기자다 보니까 가끔씩 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지 눈치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의원 돼서도 그리고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주민 친화적이거든요. 맞아요. 동네 아저씨 같아요. 예, 그 주민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고 그 길거리 걸어다니면 웬만한 사람들 자기가 다 안돼요. 네, 동네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굉장히 주민 친화적인 정책도 많이 펴고요. 뭐 신호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시의원인데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경찰 예산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으네요. 12지구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사실 내년 선거잖아요. 아 그렇죠. 재선이네요. 내년 선거 날짜가 언제인지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잔리 시의원이 상대 후보가 없대요. 네, 그래서 무난하게 이렇게. 야 근데 상승이죠. 그 사실 그 1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백인들도 많고 그렇죠. 히스패닉도 많은데 아시안 시의원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 보면 참 잔리 시의원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사실 역으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정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흑인하고 라틴계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인이 이기기가 힘든데 아시안들이 이기기가 힘든데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시안이 조금 그런가요? 미셸 박스텔이 좀 그런 케이스고 영김도 그런 케이스였고 잔리도 그런 케이스고 데이비드 류도 사실 4지구에서 이겼을 때 거기가 백인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백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백인들이 가장 인종차별을 안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인종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인식이 되는. 근데 아무래도 메인스트림이라는 표현까지 있듯이 백인이 이제 주류다 보니까 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 중에서도 그 죄책감이 많대요. 그 옛날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서 이렇게 흑인을 많이 찍고 그런. 분명 백인 중에도 인종차별자가 있죠. 있겠죠. 정말 강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거 한 거는 백인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어쨌든 이 캐런 베스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좀 큰 결단을 해서 경찰의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마이클 무어도 그렇고 좀 이번에 좀 이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좀 LA가 좀 치안적으로 좀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이죠. 그렇죠. 세이프티, 안전, 치안은 기본인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예산이 늘어나고 저희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님이랑 좀 일할 경찰들이 좀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좀 싫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그분도 이제는 몸살해야죠. 재선인데. 네. 아무튼 베스 시장의 공권력 강화 결정은 결국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용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신면아, 박세나, 이채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한국에서 김나연 기자가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는 사람만 아는 로고 없는 명품이 인기다. 과시형 패션의 피로감. 제목이 이런데요. 잠깐 읽을게요. 최근 로고가 드러나지 않지만 명품을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아주 비싼 명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지난 18일 화려함 대신 로고가 없고 수수한 디자인의 이른바 스텔스 럭셔리, 그러니까 조용한 명품이란 뜻인가 봅니다. 스텔스 럭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냈다. 뜻인가 봅니다. 얘기하면서 좀 웃기는데 채원 기자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런 게 인기가 많습니까? 로고 없는 명품. 근데 저는 이게 유행이 되기 전에도 항상 뭐 구찌 같은 경우는 막 누가 봐도 구찌 막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지르는 맞아요. 거 같잖아요. 네. 그런 명품은 조금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나 돈 많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오히려 보테가 베네타나 아니면 에르메스나 이런 경우에는 로고가 없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있죠. 딱 봐도 딱 봐도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은 로고가 없다. 이런 인식이 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에르메스는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대놓고 에르메스인데 로고나 뭐 이런 문양을 봤을 때는 전 처음에 명품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산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저게 진짜 비싼 에르메스는 거구나. 진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명품이 아니라고 사고 그러더라고요. 싶어도 못 사는. 네, 그렇다고 거의 명품계의 가장 상위 포식자. 명품계에서도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황 기자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얘기 아니 그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지인분이 에르메스를 샀다고 굉장히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 쉽게 사지 못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니만 마커스에 가도 사기 힘든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에르메스는? 니만 마커스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주문을 해서 맞춰야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가방 가격도 차 가격은 우습습니다. 거의 한 2만 불 안팎. 뭐 비싼 거는 3만 불에서 5만 불까지 가는 가방이 많아서 네. 굉장히 오늘 패션 전문가 같은 있는 사람들만 아는 그거네. 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대기업 뭐 자제분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류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로고가 드러나 있는 거는 진짜 보여주기 아무나 좀 다 살 수 있다. 나 이렇게 돈 많다. 아까 채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상류층 돈 많으신 분들은 그걸 안 드러내고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좀 유행처럼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품이 필요가 있겠죠? 명품이 필요가 있으니까 사시는 거겠죠? 저도 막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 한창 있었을 때 게스 바지 인기 많지 않았어요? 그럼요. 게스 그래가지고 거의 뭐 교복 수준으로. 그다음에 뭐 청바지 중에 리바이스도 비쌌었고 그 게스도 인기가 많은 게 저기 때문 아니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거죠. 거기서 하도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때는 조다씨 조다씨는 이제 좀 촌스러운 좀 싸우시는 건가요? 조다씨가 70년대 그때 이제 히트 좀 하고 80년대 저물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서는 이제 게스 그다음 캘빈 클라인 한국에서 뭐 GV2 근데 그런 거는 다 이게 로고도 막 크게 써 있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명품이 아니죠. 명품은 아니죠. 명품은 아니죠. 유행됐었던 거고 좀 중간 값보다 좀 높은 가격대의 이제 패션 물품들인 거고. 샤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고가 크죠. 로고가 크죠. 샤넬 같은 경우. 샤넬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크죠. 샤넬도 어떻게 보면 급이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샤넬인데 급이 떨어지진 않죠. 그건 아니에요. 로고가 크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다. 요즘 좀 흔해진 것 같기는 해요. 샤넬이 전부 이게 경기 부양책이 풀리면서 뭐 샤넬, 구찌 이런 명품들이 사람들이 또 많이 사고 흔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닌가. 뭐 혹시 가지고 계신 물품 중에 뭐 이렇게 딱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명품이 있을까요? 입생로랑? 그거는 로고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Y랑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누가 봐도 나 입생로 같다. 명품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은 30대보다 20대 뭐 대학교 다닐 때 좀 집중적으로 사긴 했는데 LV 디올, 네, 구찌, 네,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제품 자체의 질 그런 데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왜 한국보다는 이제 서로 그렇죠. 비교하고 그런 게 좀 적지 않습니까? 미국은 적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제품의 질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세나 기자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건 저도 나이를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도 명품 뭐 많이는 안 썼습니다만 좋아했죠. 지갑이나 이런 거는. 근데 유행을 따르려고 하는 게 있죠. 한국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갑 꺼냈을 때 또 젊은 나이에는 또 보여지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지갑 어떤 거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예전에는 뭐 명품 크게 좋은 명품은 아닌데 뭐 저 뭔가요? 그 만년필? 몽블랑 아니면은 저기 그 프라다 좋죠. 뭐 남성 쪽에 있는 프라다 그거를 썼었는데 근데 지금은 부츠 브랜드 팀벌랜드인가요? 팀벌랜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쓰던 이제 몽블랑 지갑이 떨어져서 지갑을 살까 하다가 너무 돈 낭비인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팀벌랜드 제 부츠를 팀벌랜드 걸 하나 사다가 했는데 45불인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썼는데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비싼 거 쓰시네요. 45불 비싸나요? 죄송합니다. 방금 에르메스 구찌 뭐 이런 거 다 나왔네. 이게 저도 이제 뭐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좋은 것보다는 실용성을 좀 더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는 뭐 루이비통 뭐 지갑을 쓰다가 지금은 35불짜리 저도 이 카드 홀더를 같이 저도 그냥 누가 카드 홀더를 준 건데 그걸 사실 지갑으로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카드도 꼽을 수 있고 안 열어도 되고 바로 좀 작아가지고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주머니에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여기 계신 뭐 박세나 기자나 이채원 기자도 아시겠지만 명품 들고 다니면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긁힐까봐. 맞아요. 한국에선 더하죠. 비 오면 가방 원래 우리는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대고 빗길을 다녔는데 우리 이제는 가방을 숨기고 가방을 다칠까봐. 맞아. 근데 이 사실 스텔스 럭셔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좀 트렌드가 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난 그런 거 같은데 좀 그게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살기 힘들고 로고 그게 있는 게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없는 걸로 찾게 되고 질을 따지게 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다가 제 친구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지만 이제 뭔가 투자를 했다가 크게 한번 잃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명품을 갖고 있는 걸 파시면서 그 친구도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정말 스텔스 뭐죠 아까 스텔스 럭셔리 제품 몇 개만 놔두고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텔스가 그거네. 스텔스기 그 스텔스네. 그냥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명품백, 뭐 의류, 계급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이렇게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최상위가 지금 에르메스고요. 그렇군요. 그 바로 밑에가 고야드, 그다음 밑이 보테가 베네타, 디올, 탐포드, 그다음에 샤넬, 뭐 그 정도. 그리고 밑에가 루이비통, 펜디. 그 밑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구찌라든지 프라다라든지 구찌가 그렇게 밑에 있군요. 네, 뭐 발렌티노, 뭐 돌체앤가바나, 뭐 입생로랑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이런 거는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야 맞아요. 돼요. 방금 얘기한 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스텔스 럭셔리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있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가 처음 들어본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다고. 뭐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도 이태리 제품이지만 이것도 한 4,000불 정도 평균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테가 베네타도 백이? 그렇죠. 저는 이제 백 위주로 이제 찾아봤는데 보테가 베네타도 로고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게 이렇게 크로스를 가죽을 크로스해서 이제 짜놓은 거라서 누가 봐도 보테가 베네타라는 나는 보테가 베네타다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식으로 이렇게 그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브랜드들을 알고 있냐.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로에베라는 스페인 그것도 브랜드인데, 없죠 로고가. 네, 로고가 없고 그리고 뭐 델보라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요. 이거는 벨기에 제품인데 뭐 아무 얘기하는 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답니다. 이 델보라는 DELCAUX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가방이 한 7,000불, 8,000불 정도. 미차는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발렉스트라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발렉스트라. 이태리 제품인데 이거는 한 3,000불 정도대에 돼 있고 모이나 프랑스 제품인데 이것도 한 6,000에서 7,000불 정도. 모이나.
모이나. 네, 그리고 막스 마라, 뭐 아크네 스튜디오,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좀 뜨고 있는 알렉산더 왕, 네, 이런 제품. 알렉산더 왕도 이제 디자이너 이름을 따서 대만계 디자이너를 이제 따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테가 베네타 빼고는 모르겠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알렉산더 왕 정도까지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예, 다른 제품들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게 샤넬하고 루이비통보다 위인 거죠? 최상이죠. 이 정도 급이면 이 정도 급이면 뭐 에르메스급 정도 되는 거 맞죠? 그 악명 높은 발렌시아가는 없어요? 발렌시아가는 지금 하나 둘 셋 한 네 번째 스텝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번째. 네, 프라다나 구찌 정도. 우리가 많이 가장 맞아요. 선호했던 브랜드잖아요. 우리 주제. 라코네러티브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이게 추세를 보니까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도 로고를 좀 빼서 이런 그 스텔스 럭셔리를 좋아하는 층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샤넬이나 입생 로랑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가 크다 보니까 이걸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번 시간 통해서 저런 브랜드들이 있구나. 예. 참 저는 명품에 대해서 무지하네요. 네. 좀 최소한 아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니까 채원 기자가 제일 많이 아는 거, 채원 기자고 세나 기자가. 아무래도 뭐 여성분들이니까요.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